저는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정순재이고 올해 63세입니다. 평생을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이 철물점을 시작한 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네요. 그때 저희 윤호가 5살이었으니까. 윤호는 제 외아들입니다. 아내가 윤호 낳고 몸이 안 좋아져서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더욱 윤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 이 아이만 잘 자라준다면 나는 그걸로 됐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철물점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는 디스크가 와서 아픈 날이 더 많았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우리 윤호 대학 보낼 돈 벌어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철물점 사장님은 아들 바보라고. 맞습니다. 저는 아들 바보였어요. 윤호가 공부한다고 하면 학원비, 과외비 아깝지 않았고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하면 인터넷 강의 참고서. 뭐든 다 사줬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철물점에서 공구 하나 둘 팔아본 돈이죠. 하루에 10만 원 벌기도 힘든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윤호 앞에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윤호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윤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고 심지어 제 적금까지 깨서 보냈거든요. 그때가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윤호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착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 쓰겠다고 하고 방학 되면 철물점 일도 도와주고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나. 이 아이는 정말 바르게 잘 자랐구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윤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 회사에 취직했다가 몇 년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이라고. 솔직히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윤호가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응원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들려오는 소식들도 좋았어요. 아버지, 저희 회사 이번에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래? 우리 윤호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곧 인사드릴게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드디어 우리 윤호가 결혼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때 윤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조만간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30년을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결혼하고 나서 윤호는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도 가끔씩 오고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오고.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바쁜 건 좋은 거지 우리 윤호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지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괜찮은 아이 같았어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도 다니던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윤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윤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확장을 한다는 건 더 잘 되었다는 거겠죠.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호가 말했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거든요. 아버지,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 잘 될 거예요.
회사도 안정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 정도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이제 철물점 정리하시고 저랑 함께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내 터전이 사라진다는 불안감,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설레임.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2억 5천만 원. 철물점을 정리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성공하면 저를 모르는 척할 리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윤호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맞아, 이게 부모지.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지. 다음 날부터 집과 철물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는 길이 정말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보내는 거니까. 손이 덜덜 떨려서 송금 신청서 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보내시는데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아니요, 제 아들이에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윤호에게 한 번 더 전화했습니다. 윤호야, 아버지 지금 은행에서 돈 보내려는데 맞지? 네,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이 30만 원. 그걸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잘한 일이야. 우리 윤호 성공시키는 일인데 뭐가 무서워. 이제 윤호랑 함께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송금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돈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긴.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윤호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되었구나. 그날 저녁에는 혼자서 소주 한 잔 했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마신 그 소주가 정말 달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윤호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제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아버지, 이쪽이 아버지 방이에요. 윤호가 안내해준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괜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해서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첫날 저녁 유리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줬어요. 아버님,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고맙다. 정말 맛있겠네. 유리는 반찬을 제 쪽으로 옮기며 사근사근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방은 어떠세요? 아파트 답답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너희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든 좋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만 해도 유리의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윤호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동네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리도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를 살갑게 챙겼습니다. 밤에는 세 식구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2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을까요? 전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볼륨을 조금 높였어요.
그런데 유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소리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 그래? 미안하다. 전 급히 볼륨을 낮췄어요. 말투가 살짝 차갑게 느껴졌지만 TV 소리가 많이 거슬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그거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잠시 산책 가려고. 여기서는 그런 옷 입고 다니면 흉봐요. 그냥 산책 가려고 편한 옷을 챙겨 입었는데 제 옷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서울 스타일은 다른가 보다 했습니다. 알겠다. 앞으로 조심할게. 요즘 들어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지만 제 기분 탓이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는데 아버님, 새벽에 문 열면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기침을 좀 하니까 아버님,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말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마치 절 방으로 쫓아내려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윤호가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녁은 먹은 후 유리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유리가 틀어놓은 채널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일 보던 뉴스가 하던 시간이 되었길래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야, 뉴스 좀 봐도 될까? 아버님, 저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순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매일 보던 뉴스 할 시간이 됐길래. 아버님, 함께 지내는 중인데 제 생활도 배려 좀 해주세요. 그 순간 너무 민망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피해를 주고 있었나? 미안하다. 그냥 방에서 쉴게. 민망함에 그날은 그냥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출했다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유리가 방에서 통화 중이었는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니까. 지금 시아버지랑 살고 있어. 이어지는 말소리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답답해 죽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슬려.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솔직히 말하면 남이지. 남이라고요? 제가. 남이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이다. 나는 남이었구나.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불편하다는 말이 맴돌아 모든 게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그래도 윤호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평생 따로 살았으니 불편한 게 당연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익숙해질 거라고 해서 마음을 잡았죠.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윤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인사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호야, 오늘 회사는 어땠니? 네, 괜찮았어요. 아버지도 푹 쉬세요. 대화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마트도 가고 밖에서 외식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에게는 집에서 쉬라면서 둘이 나갔다 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제 몸을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윤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호야, 아버지가 있어서 불편하니? 네?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유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윤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멈칫하는 순간에 윤호 표정을 봤거든요. 윤호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아직은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을 뿐. 그 순간부터 집 안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TV 볼 때도 소리를 아주 작게 하고 애들이 거실에 있을 땐 방에만 있었습니다. 낮에는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하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서글펐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적응할 거라고, 가족이니까 결국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릴 사건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2달째가 되던 어느 저녁, 윤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표정도 좀 어두워 보이고. 윤호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회사 일로.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유리도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윤호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께 언제 이야기할 거야?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어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무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 건데. 곧 얘기한다냐. 아버님한테도 그게 더 나을 거야. 잘 생각해봐. 나한테 더 나은 선택. 그게 과연 어떤 선택일까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애써 부인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로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윤호의 반응이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윤호가. 제 아들 윤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좋은 고시원도 많다고 하던데. 아버지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 고시원이라고요? 내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줬는데 저를 고시원으로 내보낸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애들을 불편하게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아들과 산다는 기쁨에 이사 온 지 단 2달 만에 아들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윤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있으실 때 이야기 좀 할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젯밤 들은 대화가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 뭔데? 아니, 그냥 아버지 생활에 대해서요. 윤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귀는 이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 지 2달이 됐는데 저희도 좀 힘들어요. 결국 이렇게 됐구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뭐가 힘드니?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유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때 유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적응이 쉽지 않네요.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게 아닐까 하고 또 헛된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윤호의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독립적으로? 네, 요즘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주거 공간들이 많아요. 고시원도 예전과는 다르고. 고시원. 정말로 저를 고시원으로 쫓아내려는 거였습니다. 윤호야.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럽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아버지도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눈치 보시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걸 알기나 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혹시 돈 걱정되시면. 돈? 네, 월세나 생활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윤호야. 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알지? 물론이죠. 정말 감사해요. 그럼 그 고마운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아줄 수는 없겠니? 그때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유리야,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다고요.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무 소용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다 나가마. 언제 나가면 되겠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호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요. 좋다. 한 달 안에 나가마.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윤호 부부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요. 며칠 후 윤호가 고시원 전단지를 가져왔더라고요. 아버지, 이런 곳들 어떠세요? 꽤 깨끗해 보이는데. 전단지를 보니까 월 4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방 크기도 3평 남짓. 여기서 살라고? 요즘 고시원은 정말 좋아졌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제가 30년 넘게 살던 시골집 안방보다 훨씬 작은 방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일주일 후 저는 그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 뿐이었어요. 윤호가 짐을 옮겨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올게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걸이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물색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단 2달 만에 고시원 신세가 된 거예요. 고시원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까. 윤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바빠서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는 윤호 회사 근처로 가봤습니다. 마침 퇴근하던 중인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제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봤는데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윤호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날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 나와 연락하는 것도 피한 거였구나.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윤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있어요. 라는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어요. 그렇게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시원 근처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내 친구 있잖아. 시아버지를 고시원으로 보냈대. 진짜? 왜? 불편하다고. 시아버지가 2억이나 해줬다던데. 2억 받아놓고 고시원으로 보냈다고? 2억. 혹시나 해서 더 들어봤어요. 걔 남편이 사업 확장한다고 해서 돈 받았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답답하더래. 와, 진짜 뻔뻔하다. 돈은 받아놓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 얘기인가? 그 시아버지도 참 불쌍해.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나 같으면 그 돈 다시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돈을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이미 줬는데. 다시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제가 윤호에게 준 2억 5천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어떨까? 증여인가 대여인가? 자식에게 주는 거라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 상황이 됐으니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윤호에게 전화했어요. 윤호야,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아, 네. 그런대로요. 그럼 내 돈은 언제쯤 돌려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그 돈 저 주신 거 아니었어요. 나를 내쫓았으면서도 돈은 당연히 받고 싶었나 봅니다. 윤호야, 너 철물점 정리하는 대신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돌려줬으면 한다. 아버지, 전 돌려드린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윤호야, 그 돈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죠. 정말 저에게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절 쫓아냈을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아버지, 저도 사업하느라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이면 될 것 같니?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역시 아들에게선 기약 없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아니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고시원 근처 복지관에 갔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요. 박현우라는 사회복지사였는데 어르신 많이 우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때 참았던 이야기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네? 전 재산을요? 현우 씨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어르신, 그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라고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그 순간 가슴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구나. 며칠 후 현우 씨의 소개로 이하나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지만 정의감이 강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 아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부터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명백히 대여의 성격이 강해요. 정말요? 네, 특히 아드님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청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을 집에서 내보낸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한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철물점 거래 장부와 은행 송금 기록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장부를 보여드리니까 변호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르신이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이라는 게 증명되고 송금 기록도 명확하니까.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이기실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윤호야.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아버지를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하나 변호사와의 첫 만남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당하기만 했는데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어르신, 일단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이하나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은행 송금 내역, 거래 장부, 그리고 아드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더 좋고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꺼내봤어요.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꼼꼼히 기록해둔 거래 장부들.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송금할 때 받은 모든 영수증들. 그리고 윤호와 주고받은 몇 안 되는 문자 메시지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제 인생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30년의 성실한 노동과 희생이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완벽한 자료네요. 이하나 변호사가 장부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특히 이 거래 장부를 보면 어르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송금할 때 사업 자금 지원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법적으로 볼 때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의 성격이 강해요. 아들이 증여받은 거라고 하던데 아드님이 뭐라고 하든 객관적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정말로 법정까지 갈 각오가 되어 계세요? 법정. 아들과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요. 어르신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각오됐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아드님께 내용 증명을 보낼게요. 정식 소송을 하기 전에 아드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며칠 후 변호사님이 윤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아드님께 2억 5천만 원 반환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럼 윤호가 뭐라고 할까요? 보통은 놀라면서 연락이 올 거예요. 정말로 그날 저녁에 윤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받는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뭐가? 변호사한테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 제 목소리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애원하거나 사정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정말로 소송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하지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아들이 달라진 걸까요? 아들 뻔뻔함을 이전에는 몰랐던 걸까요? 윤호야, 너도 그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날 내쫓았잖니? 그건. 나는 고시원에서 라면 먹을 동안 너는 외제차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더구나. 윤호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만나서 이야기해요. 할 이야기가 뭐 있니? 그래도 가족끼리. 절 쫓아내고 제 연락을 피할 때도 절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좋다. 언제 만날까? 며칠 후 윤호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윤호는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좋은 옷들을 입고.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고시원도 살만하더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했을까요? 윤호야, 솔직히 말해봐. 그 돈 돌려줄 생각 있니? 그건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또 시간을 달라고 하네요. 윤호야, 아버지가 몇 살인지 알지? 네, 63살이야.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윤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 했죠. 아버지, 그럼 이렇게 해요. 조금씩 갚을 테니까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조금씩이 얼마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갚을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황을 무마하려는 걸까요? 그럼 다 갚는데 33년이 걸리겠네. 그건 내가 96살 될 때까지 받아야 한다는 소리야. 윤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윤호야, 아버지가 바보로 보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그때 윤호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사업하느라 힘든데. 좋은 아파트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시원에 사는 저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는 아들을 보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힘들면 차부터 팔아. 차는 사업용이라. 사업용? 주말에 유리랑 드라이브 하는 것도 사업이냐? 그때 윤호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말이냐? 그 돈은 이미 사업에 다 들어갔어요.
그럼 사업 수익은? 아직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 많은 돈을 다 쓰고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사업이 잘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럼 증명해봐. 사업이 힘들다는 걸. 윤호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소송까지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저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호야, 너는 이미 아버지를 버렸잖아. 윤호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 뭐가 그렇게 무서우니? 그냥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게 가족. 정말 이제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뜻이 맞을까요? 이제까지 절 버린 아들이 과연 제 가족일까요? 됐다. 법정에서 보자. 그날 이후로 윤호한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돈은 못 주겠고 소송은 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유리. 몇 달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유리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는 하니? 네, 아버님. 다시 집으로 오세요. 아들 며느리에게 그 무엇도 아깝지 않고 함께 산다는 게 꿈만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말이 더 이상 기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려 억지로 하는 말도 그렇고요. 됐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며칠 후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아드님께서 합의 제안을 해왔어요. 합의요? 네,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저에게는 50만 원을 이야기하더니 변호사님께서 잘도 큰 금액을 이야기하네요.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1억 5천만 원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에요.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법정에서 이기면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전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약해질 순 없었어요. 재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길 수 있다고 하셨지만 기쁜 것보다 서글픈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법정에서 만난다는 게. 하지만 이런 선택을 건 윤호였어요. 박현우 사회복지사님이 계속 응원해 주었어요. 어르신,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어르신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자신 있다고 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그럼 윤호는 어떻게 될까요? 법이 판단할 일이죠. 재판 전날 밤 고시원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30년 넘게 키운 아들과 법정에서 만난다는 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넘어가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윤호야,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요. 진짜 전쟁이. 재판 당일 아침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박현우 사회복지사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꼭 이기실 거예요. 법원 앞에서 윤호와 유리를 봤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도 은만큼이나 어둡더라고요. 윤호가 저를 보더니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윤호야, 이미 늦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하나 변호사님이 옆에서 차분하게 말해 주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가 완벽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사건을 정리해 주었어요. 피고 정윤호는 원고 정순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원고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피고는 이 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아무런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때 이하나 변호사님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대여입니다.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둘째, 원고는 삶의 터전인 철물점과 집을 포함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정리해서 지원했습니다. 셋째, 송금시 사업 자금 지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 거래 장부를 보시면 원고가 30년 넘게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대단한 기록이네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군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제 30년 인생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이 계속했어요. 그런데 피고는 이 돈을 받은 후 원고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다고요? 네, 재판장님. 2억 5천만 원을 준 아버지를 고시원으로 보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판사님의 표정도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고는 그 돈으로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구매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것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사업용이라면 법인 명의로 구매했어야 하는데 개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완벽한 반박이었어요. 그때 판사님이 윤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피고는 이 돈을 언제부터 증여로 생각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까? 윤호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생활 패턴이 달라서. 생활 패턴이 다르다고 전 재산을 준 아버지를 내보냅니까? 판사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이라고요? 그때까지 저도 몰랐던 건데. 박현우 사회복지사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구청 사회복지사로서 원고를 상담했습니다. 원고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원고는 심각한 경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준 후 고시원으로 내쫓겼고 연락도 차단당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고향 친구 만식이었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장사했던 친구입니다. 만식이가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재 씨는 아들 하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동네에서 아들 바보로 유명했습니다. 만식이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고시원으로 내보내다니. 말이 됩니까?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상황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으니까 더 서글프더군요. 판사님이 윤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피고는 이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증거가 나왔어요. 재판장님, 피고의 SNS 게시물입니다. 화면에 윤호의 인스타그램이 떠올랐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새 차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제가 돈을 준 후에 올린 것들이었지만 저와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의 생활인가요? 상대방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판사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피고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왜 연락도 끊고 외면했습니까? 윤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피고의 부인에게도 묻습니다. 유리를 향해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전 재산을 받아놓고 고작 2달 만에 쫓아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유리도 대답을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판사님의 선고를 들은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제가 이겼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법원을 나오는 길에 윤호가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내가 먼저 끝낸 거다. 유리도 울면서 다가왔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몇 주 후 정말로 2억 5천만 원과 이자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먼저 한 일은 다시 작은 철물점을 여는 것이었어요. 예전보다는 작지만 깨끗하고 아담한 가게였어요. 간판에는 순재 철물점이라고 썼어요. 개업 첫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박현우 사회복지사님과 이하나 변호사님이 꽃을 들고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어르신 정의가 승리했네요. 두 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만식이와 옛 동네 이웃들도 찾아왔어요. 순재야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분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르신 이제 안 괴로우세요? 복지사님이 물어보더군요. 괴롭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거든요. 꼭 피가 이어져야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힘들 때 함께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며칠 후 윤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아직은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물점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었거든요. 사장님, 그 연세에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도 속이 시원했어요. 6개월 후 가게가 완전히 안정됐어요. 가끔 표정이 어둡거나 힘들어 보이시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복지사님의 명함을 드리거나 직접 소개해 드렸죠. 그 후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찾아왔어요. 자식에게 외면당한 어르신들. 저는 그분들께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렸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아요.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고시원에서 쓸쓸하게 늙어갔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싸웠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윤호한테는 가끔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윤호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돈의 소중함을,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을 테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자라고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이어진 사람이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을 위하여.